우리나라 산업의 오랜 효자로 꼽혔던 반도체 수출의 타격 이후 이 한국 반도체 기술이 과연 우리의 탄탄한 미래 먹거리로서의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우려까지 생겼던 요즘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은 반도체 패권을 위해서 중국과 날선 경쟁을 이어오고 있고요. 일본은 경제 회복과 함께 반도체 부활을 꿈꾸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우리의 높은 기술력을 발전시키고 또 우리 반도체 산업을 더욱 키워나가는 방법, 지금 가장 중요하게 고려돼야 할 부분인데요. 산업연구원의 김양팽 전문 연구위원과 함께 반도체 산업 전반의 자세한 내용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먼저 올해 상반기 반도체 산업 좀 총평을 내려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사실 네. 반도체 수출 실적을 보면 뭐 어땠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산하는 반도체 90% 이상이 수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수출이 잘 됐다 그러면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호황이었다. 그리고 수출이 부진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 그만큼 좋지 않았다, 경기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1분기와 2분기에 지금 수출 실적이 크게 좋지 않다는 건 결국 현재 반도체 산업의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 반도체 수출이 꺾이고 있다. 그런데 다행히도 지난달에 이제 무역 수지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16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섰거든요. 반도체 부문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 이번에 수출이 예. 호전되는데 아무래도 자동차라든지 좀 다른 산업들이 역할을 많이 해줬어요. 안타깝게도 반도체가 지금 부진이 이어지다 보니까 전년 동월 대비 아직도 여전히 수출이 감소된 상황이고, 그래요. 그래서 반도체가 좀 역할을 못한 게 그게 좀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예. 그렇다면 하반기에는 어떨까요? 반전의 여지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반도체 산업이 이렇게 반전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수요 산업이 그 반도체 수요를 이끌어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글로벌 경기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수요 산업들도 딱히 반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그러면 반도체도 여전히 조금은 더 어려움이 지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수요 측의 문제군요. 네네. 공급 측의 문제는 혹시 없습니까? 공급 측의 문제라면은 이제 공급 과잉으로 인한 오히려 재고가 많으니까 단가가 낮아지는 그런 부분이라서 이제 생산을 잘하면 잘할수록 오히려 단가를 낮추는 그런 효과는 나타나죠. 그렇게 봤을 때 뭐 기술이라든지 생산에 있어서의 문제는 없는데 그만큼 만들어진 재고가 쌓여서 단가를 낮추는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올 초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지금 감산을 결정했지 않습니까? 사실 반도체 이 제조 공정상 감산이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결정인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공급 측의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취한 조치가 이제 감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그 삼성전자 이제 내일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데 전망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일단 뭐 삼성전자가 여러 가지 종합 가전도 만들고 사업을 다양하게 하지만 그 중에서 반도체 사업부의 이런 비중이 크다 보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반도체의 그런 실적이 나빠지면 결국 삼성전자 전체의 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전망은 최악인데 참 주가는 또 잘 가거든요. 이런 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 싶어요. 일단 주식이 저도 이 주식을 조금 손을 대봤는데 성공은 못했어요, 사실. 그런데 이런 주식을 볼 때 항상 사람들이 보는 것은 지금 당장의 현실도 같이 보지만은 결국 그 기업이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그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현재 반도체가 이 쓰임새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거, 그리고 특히 올 초에 이제 AI GPT가 많이 이제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이 활용들을 하고 계신데, 그런 AI GPT에도 결국 그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도 같이 사용이 되고, 그게 중요한 이제 HBM을 생산하는 것이 결국 삼성전자랑 현재로서는 SK하이닉스 두 기업밖에 없다 보니까 이들 기업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이렇게 높게 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말씀하신 그 AI 반도체, 최근 반도체 상승을 이끈 중심에 그 엔비디아라는 곳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AI 반도체라는 것이 세계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일단 AI 반도체라는 건 예. 앞서 말씀드렸지만 AI GPT라든지 아니면 AI를 이용한 어떤 서비스 이런 데서 활용되는 반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AI 반도체라는 표준이 아직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AI 서비스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반도체를 AI 반도체라고 보통 칭하고 있고 예, 예. 그것은 결국 이제 시스템 반도체 일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시스템 반도체는 CPU나 GPU 등 다양한 그런 품목들이 있고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GPU를 대표적으로 생산하는 업체고요. 예. 그래서 AI 그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투여되는 그런 반도체 비중을 보자면 아직은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닌 것으로 대략 5, 6%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네네. 최근에 이른바 뭐 미국과 일본의 반도체 밀월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일본 반도체 산업을 그 미국에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이렇게 협력을 하려는 그 배경은 네네. 뭐라고 봐야 됩니까? 일단 미국이 반도체 예. 제조업에 상당히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게 지난번에 공급망 문제가 불거지면서 차량용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방안 그런 방안들을 모색을 했죠. 그렇게 이제 조사를 하고 보니 실제적으로 반도체 제조는 한국과 대만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이외 국가들은 제조업에는 크게 관여를 하지 않고 심지어 미국도 전 세계 이제 제조 그 비중이 10%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된 이후에 일본을 대만과 한국의 이제 대체 역할 내지는 예. 자기들의 이제 동맹 국가로서 그러니까 같이 제조업을 활성화시키는데 손잡고 동행으로 나가자는 예. 그런 움직임으로 보여집니다.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이 손을 잡는다. 이게 네네. 우리 업체들한테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보면은 말씀드린 이제 한국과 대만의 대체라는 표현과 또 다른 표현으로는 견제라는 표현도 쓸 예, 수가 예. 있겠죠. 그러니까 한국과 대만에서만 집중적으로 생산을 하다 보니 자기 이제 미국의 의도대로 움직임이 잘 되지 않으니 자기가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는 일본 기업을 활용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세계 시장에서는 일본과 한국이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구도도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겠죠. 지금 뭐 파운드리 시장에서 뭐 대만의 TSMC가 독보적이고 삼성전자, 미국 인텔 이렇게 그렇죠. 같이 갖고 있는데 네. 일본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어느 정도 긴장감을 가져야 되는 수준이에요? 지금 현재 파운드리 시장에서 가장 기술력이라든지 시장 점유율이 높은 건 대만의 TSMC고요. 네. 그리고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는 것이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의 생산 기술력은 지금 3나노를 TSMC보다 먼저 양산할 정도로 상당 수준 앞서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시장 점유율 부분에서는 아무래도 업력이 짧고 생산하는 이 제품의 범위가 좁다 보니까 아직 그 시장 점유율을 크게 넓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지금 말씀하신 인텔의 경우에는 인텔도 삼성전자와 같이 기존의 반도체를 제조하던 그런 기업입니다. 예. 따라서 삼성전자처럼 파운드리 사업부를 분리하게 되면 당장 인텔 내부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규모상 삼성전자랑 비슷한 오히려 삼성전자보다 더 많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파운드리로 등극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리고 일본의 라피더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공장을 짓기 시작한 완전히 신생아 단계 기업입니다만 일본이란 자체가 예전에 반도체 제조업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현재 반도체 그 라피더스의 기술력은 미국의 IBM이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이제 그 반도체 기술 연구소랑 협력을 해서 생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이제 기술 개발이 진행이 되게 되면 당장 인텔과 라피더스가 2025년부터 2나노 공정을 시작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그리고 삼성전자, TSMC도 지금 2나노 공정을 뭐 25년에서 27년 사이에 양산과 그 판매를 선언을 했는데 예. 그렇게 이제 2나노 단위, 뭐 3나노도 아직 제대로 시장이 커진 건 아니지만 그런 최첨단 시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이렇게 4개밖에 예. 없게 되는 거죠. 근데 4개밖에라는 게 처음에는 TSMC랑 삼성전자 2개만 있었는데 네. 예, 인텔과 그 라피더스가 참여를 하게 되니까 이게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시장에서 이미 경쟁이 4개 기업들이 할 것으로
라운드가 이 무대가 꾸며져 버린 거죠.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서는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이제 미국이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구축을 네. 이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현실 가능성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세요?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그런 패권 전쟁에서 네. 초점은 말씀하신 공급망에서 배제인데 실제 공급망 자체가 반도체는 워낙 복잡하게 꾸며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당장 생산을 못하게 막는 미국의 방식이 과연 공급망 전체에서 중국을 배제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조금 더 다른 각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일단 어제 발표된 그런 중국의 갈륨이나 뭐 게르마늄의 수출 통제라든지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중국의 반도체 산업에서의 그런 역할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 제조 분야에서는 거의 역할을 하지 않았었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기존에 구축되어 있던 생산 공급망에서는 중국을 배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오히려 그 공급망에 참여되지 않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중국이 기술을 개발을 하고 이 공급망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미국이 지금 계속 그걸 차단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예. 근데 단지 뭐 장비를 차단한다고 해서 그것이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또 그렇지도 않은 게 당장 인력 문제만 봐도 중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에 죄송합니다. 미국에 있는 반도체 공장에 중국 인력들 이거 상당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런 사람들만 해도 이미 그 공급망에 포함되어 있는 분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예.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중국의 그런 EUV 장비가 없이도 미세 공정에 성공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예. 꾸준하게 중국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결국 반도체 최초 수요, 최종 수요는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최초 수요는 중국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자기들이 자력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한다면은 예. 결국 그게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옐런 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잖아요. 네. 이게 이제 미중 간의 그 갈등 관계에 앞으로 좀 국면이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전망하세요? 글쎄요, 항상 정치라는 건 예. 예, 끝이 나봐야지 아는 문제라서 뭐 선뜻 대답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뭐 경제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안보, 경제 안보 같이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상당히 미국과 중국이 대립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었을 때 결국 피해는 일반 국민들한테 다 돌아간다는 거죠. 미국이든 중국이든 만약에 중국과 미국이 정말 좀 더 심하게 무역 분쟁이라든지 했을 때 결국 그걸 소비를 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오는 것이고 아마 미국과 중국은 결국은 극한 상황에 치닫지 않으면서 적당한 선에 조절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은가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중국의 첨단 기술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고 알려져 네. 있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네. 연구원님 보셨을 때는 지금 중국의 첨단 기술 수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다고 보십니까? 첨단 기술을 예. 하나로 묶어서 말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게 각 분야별로 또 다른 기술들이 있고 그리고 AI라든지 뭐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이미 중국의 기술이 꽤 상당히 진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AI 있습니다. 분야에 있어서. 네. 예. 이제 AI는 아무래도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그런 실증적인 필드에서의 역할들이 많이 예. 필요한데 정부 통제가 잘 되는 중국이 아무래도 그런 게 잘 되는가 봐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반도체만 놓고 네. 볼 때는 아무래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커다란 격차가 있을 수밖에 그래요? 없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단시간에 이렇게 뭐 따라올 수 있을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직 아니다. 아니라고 반도체는 다른 첨단 산업은 또 다른 접근법이 있을 텐데 예.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는 이제 대표적인 장비 산업으로 보셔야 됩니다. 장비 산업이란 제대로 된 장비만 있으면 그래도 비슷한 물건을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제조 공정상에 이제 기술들이 축적되어서 세계 최고의 기술로 가는 것이고요. 그러니 지금 우리나라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같은 디램을 만들고 같은 장비를 쓰지만 또 다른 제품이 나오고 기술력이 차 있다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은 미국의 견제에 의해서 그 장비조차도 도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반도체 제조 기술을 축적하기에는 상당히 불리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중국이. 예.
미국과 중국과의 그런 갈등 관계 속에서 우리 이제 메모리 반도체 네. 기업들 이제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것들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은 뭐 지금 우리가 항상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그런 예. 상태라고들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실제적으로 그게 아니고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저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중국과 미국에 둘 다 공급하는 그런 입장에서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도 반도체 공장을 먼저 찾아간 것이고요. 중국에서도 어떤 일이 있으면은 뭐 미국 이제 미국도 언급하지만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자기들과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결국 우리가 그만한 기술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예. 따라서 이러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금과 같이 최첨단의 반도체를 개발을 하고 그리고 생산을 많이 해서 시장 점유율을 계속 유지를 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미중 관계든 뭐 미중 관계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반도체 강국의 한국으로 남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